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민입니다.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오닉5를 2021년 6월에 출고를 받아서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년이 다가고 있죠. 제가 출고받았을 때 배터리 용량이 72.6kWh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84kWh입니다. 11.4죠?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야? 배터리도 SK온의 811에서 9반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9반반이라고 제조사가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9반반이라고 하면 니켈 비율이 90%가 들어간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 셀을 9반반 셀이라고 합니다. 이 603 셀이 9반반 공정으로 만들어진 셀인데 그 셀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에는 니켈 비율이 8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에 살짝 미치지 못하죠. 92%가 들었다 그러면은 9반반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90%에 미치지 못하면 9반반이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제조사의 부담이 크죠. 저희가 아이오닉5N에 9반반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웃기만 했어요. 웃는다는 것은 사실 긍정에 가까운데 확언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제스처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9반반에 해당하는 이 603 셀이 들어간 건 맞는데 양극재 비율이 90%에서 살짝 못 미치는 8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내부적인 규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9반반하고 양극재 비율이 살짝 차이가 있지만 9반반 공정으로 들어간 셀이 들어가 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배터리 용량이 늘었는데 늘어난 용량만큼 주행거리가 딱 그만큼만 늘어났으니까 국산차 뭐 기술 좋다고 하더니 기술력 별로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력 단위와 배터리 셀의 밀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전력 단위는요 84kWh는 그 배터리 팩이 담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냐 그걸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단위가 늘어난 만큼 같은 차에서 전비가 똑같은 차에서는 그 단위가 늘어난 에너지 밀도가 증가된 만큼 더 주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뭐 비율적으로 130, 14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비율하면 같은 배터리 팩을 가지고 A사와 B사가 똑같이 전기차에 넣는데 A사는 뭐 450km를 가고 B사는 400km를 갔다. 그러면 그 A사와 B사의 기술 격차 이럴 때 논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오닉5 기존의 파워트레인의 전기전자 제어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기전자 제어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그 비율만큼 주행거리가 딱 그만큼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터리 셀의 밀도가 올라간 겁니다. 배터리 셀의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모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32개 모듈이고 하나의 모듈에 12개 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84개 셀이 들어가 있잖아요. 77.4kWh의 용량부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30개 모듈로 72.6이니까 2개 모듈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77.4kWh 모듈에 32개의 모듈이 동일한데 각 셀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이게 84kWh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셀의 에너지 밀도를 올라가야 같은 개수와 같은 사이즈 그 상태에서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만큼 출력 밀도도 높여서 고출력을 보다 실기가 좋고요. 그리고 출력 밀도가 올라가야 높은 고시 레이트에서 반복적인 사용을 해도 SOH가 저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N에 그 650마력이나 되는 출력을 견디는 그 배터리 팩이니까 330마력 견디는 거야 속칭 우리가 말하는 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5 일반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이 배터리 팩 자체를 SOH 저하 걱정 없이 주구장창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격대 한 4천 후반에서 5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의 대중 전기차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가 내놓는 그런 승용 기반의 전기차로서는 가장 배터리의 가치가 높다.
가격 대비 상품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이 모델이 유일하냐? 이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603 셀이 원래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에 먼저 들어갔어요. 사실 SK온에서 이 배터리 하이니켈 9반반을 만들어 놓은 것도요, 상용차에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한 겁니다.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토크와 그리고 긴 주행거리가 요하는데, 그런데 상용차 자체가 대부분 이제 바디움 프레임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연차에서도 거의 2톤 중반이 넘어가고 3톤 가까이 되는 모델도 있는데, 이게 전기차가 돼버리면 배터리 밀도가 높지 않아서 배터리 팩이 크고 무거워지게 되면 3톤을 막 훌쩍 넘어버리고 막 3.5톤, 4톤 가까이 가버리면, 그러면 출력을 높여놔도 그 높인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더러 전비가 크게 떨어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무엇보다도 배터리 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반발을 사실은 상용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출력 밀도를 그렇게 높여놔 버리니까 고성능 전기차에 집어넣으니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지금 확보가 되더라. 그래서 높은 C레이트에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걸기에 최적합한 배터리 셀이 된 거죠. 그 현대연구원 한 분이 이제 주는 대로 받아먹더라. 회생제동 그래서 마음껏 걸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주는 대로 받아먹는 배터리다. 그러면 K배터리가 일 다 했네? 아니에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도 회생제동 제대로 못 걸거나 전기전자에서 제대로 세팅을 못할 경우에 배터리가 고시레이트에서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배터리 온도가 내려가는 이러한 시너지가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배터리 자체의 완성도, 성능도 좋아야 되고, 이 배터리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서 아주 상품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기전자 P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극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보는 그 화면으로 보여지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전기차에서 미래 먹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직 실현이 안 됐죠. 이게 완성이 되면 자동차 시장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우리 이동수단의 또 한 번의 혁명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P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PE 시스템을 제어해서 이 출력이 이제는 성능, 자동차의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P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P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접지, 거동 제어, 흔히 우리가 내연차 시절에 ESC라고 하던 자동차의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걸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내연차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피드백 제어에 앞서서 예측 제어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접지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가치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어느 한 회사에서 주창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 기술을 설명하면서 SDV 중요성을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하면서 마치 현대 기아에서 이걸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는 이 기술은 원래 한 10년 전서부터 많은 제조사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설정을 했었어요. 벤츠는 케이스라 그래서 커넥티비티, 오토노무스, 일렉트리카, 그리고 쉐어 앤 서비스,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 기아는 사실 지금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설정하기 이전에 벤츠와 비슷하게 메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 메카의 뜻도 이 케이스랑 비슷해요. 그걸 순서 바꿔놓은 겁니다. 보통 ESP를 뭐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바꿔서 쓰듯이,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전기차든 내연차든 또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조사가 사실은 방향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드웨어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노력과 결실이 현대 기아에서 가장 빠르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SC를 2년 전에 설명을 하면서 전기차와 내연차의 ESC가 다른 이유가 내연차의 그 복잡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엔진, 그걸 통해서 패시브한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ESC 제어보다 전기차는 한 단계 더 높고 포괄적으로 제어가 바뀐다.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제어를 통해서 예측 제어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출력으로 액티브한 제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제어의 폭을 굉장히 넓히면서 다루기 쉬운 그런 특성의 고성능, 그리고 사실 편안한 승차감과 또 극강의 스포츠성은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서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접점을 최대한 줄여서 한 대의 차로 편안한 일상적인 용도로 이동순환으로 사용하면서 간간히 스포츠도 아주 맵게 즐길 수 있는 그 두 가지 특성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그 결과물이 이제 마그마라는 제네시스의 고성능 라인업. 그래서 기존의 M이라든지 포르쉐의 고성능과는 전혀 다른 컬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걸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다 팀을 꾸려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발전을 통해서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린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입니다. 그리고 매년 신차가 나오면서 그 향상점이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아이오닉5의 페이스리프트, 기존의 아이오닉5에서 이제 3년 약간 못 되는, 만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바뀐 점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첫 번째, 기존의 아이오닉5는요 2열 도어 쪽하고 트렁크 쪽에서 잡소리가 좀 들렸어요. 이게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들리던 단점이었습니다. 크진 않아서 운행하는데 크게 막 신경 쓰이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거슬려요. 그러니까 초창기서부터 이 뒤쪽에 트렁크 어딘가에서 나는 저 찌걱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는구나, 항상 저를 의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2열 도어와 트렁크 쪽에 잡소리가 나는지 그것부터 눈에 불을 켜고, 아니죠, 귀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귓밥을 다 파내고 진짜 최대한 예민하게 지금 들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잡소리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그 잡소리가 극에 달하거든요.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오르내리고 언덕을 지날 때는 어느 차든 잡소리는 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잡소리가 거의 안 나는 모델 가운데서도 아주 최상단에 해당할 만큼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잡았을 리는 없고, 그동안 3년 가까운 주행 데이터나 또 아이오닉5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실질적인 로드 데이터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통해 이런 부분의 불편을 조율을 한 거다. 이거는 소음이 나거나 잡소리가 나는 부분들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패치를 했던, 아니면은 뭐 러버 패킹의 구조를 바꿨던,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분명하다. 정말 지금 운행하기 시작한 지 한 3-4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들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 안 나던 소리도 들립니다. 이 정도 이제 적응이 되면. 근데 정말 안 들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면서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은 부분인데, 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변화점을 느끼게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오닉5가 정숙성이 그렇게 좋은 모델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전기차, 이게 엔진에서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도 없거니와 아이오닉5 자체가 제네시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MVH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차인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불만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수준은 절대 아닌데, 제가 지금 오전에 제 아이오닉5를 타고 이 차를 지금 12시부터 타기 시작해서 지금 3시 19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5보다 MVH가 좋아졌어요. 특히 측면을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제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소프트웨어의 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음과 관련된 주파수를 이제 상쇄하는 부분에서의 조정이 조금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바로 이 개념이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물리적으로 구조가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부에서 들어오는 주행할 때의 노면 마찰 소음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억제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로 조금 손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P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크게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자세 제어를 통해서 내연차의 ESC를 기반으로 한 패시브한 제동장치를 기반으로 한 자세 제어의 수준을 넘어서 예측 제어, 예측을 하려면 사실 선형적인 출력이 발휘되는 전기 모터가 아니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출력을 걸거나 때로는 출력을 끊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접지를 확보를 해서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향상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2톤이 넘어가는 그런 중량에서도 꽤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오닉5 처음 시승하면서 이게 휠베이스가 3m에다가 공차 중량이 2톤이 살짝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렉셔널 레스판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회두할 때도 크게 둔탁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P 시스템의 완성도를 통해서 하드웨어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설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다. 전기차 시대에서 국산차가 왜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지,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내연차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드웨어 포텐셜을 올리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구반반 E603이라는 셀, 이 셀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고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회생제동도 잘 받아먹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 배터리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장 훌륭하게 상품성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P 시스템에서 전기전자 제어가 그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5에 탑재되어 있는 84kWh의 배터리, 출력 관련된 그리고 주행거리 관련된 또 SOH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가격 대비 신뢰할 수 있고 또 상품성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